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연의 근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이 갖고 온 노력 끝에 그렇게 얻어낸 모범 답안이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이론적 틀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실험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힉스 입자를 이제 21세기에 와서야 실험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그 오랜 역사, 탈레스에 의해 한 2500년 정도 훨씬 더 된 그 인류의 오랜 질문에 이제 실험적으로 과학자들이 믿을 만한 답을 줬다.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다.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어떤 과학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의미를 좀 알아줬으면,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고맙고요. 뭐 신의 입자, 힉스 입자가 이제 어떤 입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 질문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왓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왓에 대한 답. 최소한의 가장 근본적인 그 구성 요소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를 추구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정체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 저거는 근본적으로 도대체 어떤 최소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기원전에 이름난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찾았어요. 그 탈레스,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기원전 대략 650년, 600년에서 500년 사이 이때입니다. 그 나중에 가면 이제 엠페도클레스 이분대로 가면 여기 세 개가 더 들어가죠. 흙하고 불하고 공기하고 이제 더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21세기의 물리학자들의 참 어이없이 무미건조한 답은 이제 이런 거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그 세포는 다시 보면 이제 분자로 돼 있어요. 그 분자는 또 다시 보면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전자가 있고 일렉트론에서는 전자가 있고 여기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을 다시 보니까 이게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어요. 프로톤이 양성자고 뉴트론이 중성자인데, 근데 이걸 또 다시 보니까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 이렇게 쿼크라는 놈하고 여기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접착자, 글루온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더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죠. 현재까지는 이 쿼크나 전자가 그냥 점입자, 사이즈가 없는 점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연을 구성한 최소 단위가 쿼크나 전자 같은 점입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상당수 주류의 이제 견해고, 점입자가 아니라 끈처럼 1차원적인 어떤 구조물이다 라고 보는 게 끈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자하고 쿼크로 되어 있다. 이게 한 대략 전자를 발견한 건 1897년 이 무렵이고, 쿼크를 예견하고 발견한 거는 60년대, 70년대 와야 되거든요. 한 5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럼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느냐? 이거는 그 입자들 간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근본적인 힘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는 중력이죠, 그래비티. 그 중력은 뉴턴이 처음 알게 됐죠. 뉴턴 시절부터 이제 알던 힘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힘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력이 있어요, 전자기력.
뭐 물질을 이루고 뭐 생명 현상이 일어나기 전부 다 전자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여튼 옛날부터 알고 있던 힘인데, 약한 핵력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신기하고 도깨비 같은 힘입니다. 도깨비 같은 힘. 어쨌든 입자의 종류가 바뀌는 게 그것과 관련된 힘이 약한 핵력이에요. 그리고 강한 핵력은 뭐냐면은 플러스 전기를 가진 애들이 한 100개 가까이 모여 있어. 그럼 얘네들이 왜 서로 안 밀려날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벨상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그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 파이온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입자가 서로 교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전자기력을 이기는 한 100배 가까이 센 힘이 있다. 그게 강력이에요. 유가와 시절에는 이게 그냥 최소 단위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했던 때예요. 지금은 이제 그 안에 다시 쿼크가 있다는 거 아니까 쿼크 레벨에서 강한 핵력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핵자를 만드는 입자가 있어요. 핵자를 만들 수 있는 입자. 핵자는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핵자예요. 그럼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을 쿼크라고 불러요. 아까 보셨듯이. 대표적으로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얘네는 핵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얘네는 강한 상호작용을 해요. 강한 상호작용을 느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핵자들을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얘네를 이제 쿼크라고 부릅니다. 쿼크. 근데 이게 이렇게 업, 다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벌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총 6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핵자를 만드는 놈이 있으면은 핵자를 못 만드는 놈도 있겠죠. 핵자를 못 만드는 놈을 경입자라 불러요. 대표적인 게 전자예요, 전자. 전자가 있고 전자의 파트너로 이제 중성미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놀랍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세 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쿼크도 6개, 경입자도 6개,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데 이게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특히 이제 약한 핵력 때문에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6개에서 얘네들이 물질을 직접 구성하는 입자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세 벌씩 있는지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있어요. 여기 감마라고 쓴 게 이게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게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게 빛, 뭐 광자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G라고 쓴 게 글루온이 되게 강한 핵력을 매개하는, 아까 쿼크들 사이에 스프링 역할을 하는 그거를 접착자 G라고 부르고, W하고 Z라고 쓴 게 이게 이제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들이에요. W하고 Z.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중력은 빠졌죠. 중력은 이제 이런 틀에서 사실 잘 아직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20세기에도 중요한 문제였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과학자들의 제일 중요한 소원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힘이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힘이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로 설명할 수 없을까? 요 고민을 이제 처음 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시절에는 강력하고 양력을 잘 모르던 때라,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주로 했던 게 중력하고 전자기력을 하나로 합치는 뭐 이제 대통일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실패했죠, 결국은. 하여튼 실패하고,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은 실패를 한 건데, 어쨌든 나중에 이거 뭐 결국은 이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 양자역학의 기본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67년에 이 67년이 스티븐 와인버그 논문이 나온 해인데, 요때 전자기력하고 양력이 하나로 합쳐서 약전기력이라는 거, 일렉트로 윅포스라는 걸, 그런 개념이 처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점에 따라서는 완전히 100% 통합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양력과 전자기력이 하나의 힘의 다른 갈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67년에. 70년대 가면은 표준 모형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데, 그게 앞에서 좀 전에 했던 이제 약전기력하고 이 강력을 같이 아울러서 표준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시어리가 아니고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췄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들겨 맞췄는데 이게 굉장히 잘 맞아요. 굉장히 잘 맞고, 이 표준 모형의 기본적인 틀은 양력, 전자기력, 강력을 이렇게 양자역학적으로 사실 구성한 이론 체계인데, 중력은 설명을 못 해요. 여기서도 표준 모형에서. 그래서 아까 그 쭉 여러 가지 그 도식을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제 중력이 없는 게 그런 이유인데, 중력을 설명하는 현대적인 틀은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근데 그거를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여튼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물리학에서. 쉽지 않은 문제고. 근데 어쨌든 그 표준 모형에서는 중력을 빼고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벌써 한 4,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거의 반세기 가까이 이거 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해봤어요, 사람들이. 오만 짓거리를 다 해봤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입자하고 지금 힘하고 이걸 이렇게 그 한두 가지 힘으로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리가,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칭성. 자연계에 여러 가지 대칭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대칭 관계, 대칭성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근본적인 자연의 근본 레벨에서의 어떤 그 대칭 관계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이지 대칭성. 요거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 기술을 알려면 이렇게 좌표축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좌표축은 우리가 임의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로 잡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로축을 이렇게 잡았다. 다시. 그러면은 이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겼죠. 이 기준 원점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 파동의 상대적인 위치를 위상이라고 그래요, 위상. 그러니까 뭔가 위상의 변화가 생겼죠, 지금. 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축을 이쪽으로 당겨서 생긴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은, 이 쓸데없는 위상을 자동적으로 없애주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입한 게 그 게이지 입자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은 위상이 생긴 것만큼 이렇게 상쇄를 시켜주면은, 그러면 원래랑 똑같아지죠. 그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게이지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위상 자동 제거 봇입니다, 봇. 로봇 같은 놈을 딱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틀을 바꿨을 때 그때 생기는 쓸데없는 위상을 자동적으로 없애주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게이지 이론이라고 그러고, 그 대칭성을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게이지 입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게이지 대칭성은 게이지 입자의 존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이지. 이게 Y에 대한 답을 주는 거잖아. 게이지 입자라는 게 왜 있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대칭성이에요. 근데 이 게이지 입자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은 빛입니다. 빛. 광자. 빛이 대표적인 게이지 입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게이지 대칭성이 있으면은 이
이제 소립자들이 질량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이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조작을 해도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좌우 대칭은 좌우를 바꿔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씩만 똑같은 색깔로 하나씩만 찍어 놓으면 아무리 굴려도 어느 면이 어느 면인지 구분이 안 되죠. 대칭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립자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물리량인데 이 게이지 대칭성 하필이면 이 질량을 없애버려요. 질량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는 그냥 도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전자나 뭐 중성미자나 광자나 얘네들이 물론 이제 광자는 이제 전혀 질량이 있고 얘는 질량이 아주 조금 있고 전자는 뭐 작지만 하여튼 질량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소립자의 존재, 소립자가 어떤 소립자다 이 정체를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물리량이 질량이에요. 얘가 얼마나 무겁냐. 이거를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게이지 대칭성이 있으면 그 대칭성 때문에 질량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은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이 대칭성이 있어서 입자, 아까 뭐 쿼크나 전자나 뭐 아니면 뭐 W나 이런 뭐 광자나 이런 입자들 그리고 뭐 양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을 자연의 근본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칭성이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으면 소립자들이 질량을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대칭성이 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대칭성이 있었는데 있었다가 깨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성이 깨지면서 입자들이 질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고 이게 뭐 말하자면은 뭐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입자 물리학의 그 모든 스토리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칭성을 깨는 과정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대칭성을 깨는 과정을.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제 SSB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축약을 한 거예요. 원래 대칭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론 자체에 대칭성이 있었는데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는 대칭 관계가 깨져 있는 거. 그래서 자발적 대칭성 깨짐에 이제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게 뭐 이런 경우인데 못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에 이거는 회전 대칭성이 있죠. 돌려봐도 똑같아요. 근데 망치질을 잘못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구부러집니다. 그죠? 이게 이제 대칭성 깨짐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회전 대칭성이 깨져 있는. 근데 이 원리를, 이 대칭성 깨짐의 이 원리를 이제 입자 물리 쪽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그 남부 요이치로예요. 이분이 일본계 미국인인데 그 공로로 2008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현상들은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고체 물리 쪽에서 사실은 그 전에 좀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원리를 남부 요이치로가 입자 물리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상대론적 버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게 입자 물리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쭉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런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깨면서 어떻게 그럼 소립자들이 대칭성이 깨지면서 질량을 갖게 되냐면은 이 아까 보셨던 이 주사위, 그러니까 주사위 눈이 이렇게 다 모든 면에 다 똑같이 해서 대칭성이 높아요. 이거는 게이지 대칭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지 대칭성을 만족하게 처음에 이렇게 쭉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선 질량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대칭성이 높으니까. 질량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대칭성을 깨기 위해서 새로운 필드를 하나 도입을 해요. 필드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어떤 새로운 입자를 하나 도입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필드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에너지 상태예요. 에너지 상태.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쪽에 있으려고 해요.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이게 물리적인 바닥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모양을 보면 이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죠? 요 좌우 대칭이 게이지 대칭성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게이지 대칭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놈이 이렇게 그 포텐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그럼 여전히 포텐셜 모양은 여전히 좌우 대칭이죠. 그죠? 여전히 얘는 게이지 대칭성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최소 에너지 상태가 달라져 버렸죠. 아까는 여기 원점이 물리적인 바닥 상태인데 지금은 바닥 상태가 지금 이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 포텐셜이 이렇게 모양은 게이지 대칭성이었지만 실제 물리가 구현이 되는 바닥 상태는 대칭성을 깨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질을 계속 잘해서 못이 안 구부러지게 박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이 지금 딱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 우주에. 그래서 대칭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얘네들만으로는 자기들 질량을 못 가지는데 대칭 관계를 N은 이제 새로운 필드를 하나 도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힉스 필드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까 보셨듯이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물리적 바닥 상태가 게이지 대칭성을 깨버리는데 그 효과로 이 다른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힉스 메커니즘이고 이 과정에 그 잔여물로 남는 새로운 입자가 하나 생기는데 그걸 이제 힉스 입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도식적으로 보여드리면 질량이 없던 뭐 이건 뭐 탑쿼크나 뭐 이런 게 다 질량이 없는데 힉스 입자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질량을 서로 가질 수가 있는 매슬리스한 것들이 매시브하게 되는 이게 힉스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파티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럼 어느 방향으로 보나 대충 대칭적이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 다녀도 별로 저항감이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대충 대칭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명인이 나타났다. 어쨌든 그러면 이게 대칭성이 깨집니다. 한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몰려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때 엄청난 저항감이 생기죠. 그죠? 이 저항감이 질량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없던 저항감이 생겨버리는 게. 적당히 퍼져 있으면은 돌아다닐 때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싹 쏠려서 대칭성이 깨지면은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효과가 질량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힉스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들이 총 6명인데 피터 익스가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와 앙글레하고 로베르 브라우가 같이 논문을 썼어요. 거의 동시에 썼고 이 세 명은 미국 사람인데 이 세 명이 또 논문을 썼고 근데 조금 나중에 썼어요. 보면 로베르 브라우가 2011년에 죽었어요. 2011년에. 그래서 올해 노벨상이 이 2명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브라우가 살아있으면 같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힉스 입자가 별칭이 이제 신의 입자인데 갓 파리클인데 그래서 오늘 제 강연 제목도 신의 입자를 찾아서가 됐는데 요 이름의 유래는 이 미국의 실험 물리학자인 레온 레더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88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중성 미자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이 사람은 실험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힉스 입자를 얼마나 찾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힉스 입자가 굉장히 이제 발견되기 힘드니까 그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93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원래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갓댐이었어요, 갓댐. 빌어먹을 입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실험을 해도 잘 안 나오니까 이런 빌어먹을 입자가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책 제목을 정했는데 근데 딱 보니까 얘만 빼면 갓 파리크림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책 이름에 GOD가 들어가면은 이게 한 20-30%는 매출이 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빌어먹을 입자가 둘째 이제 신의 입자가 돼버렸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표준 모형이 완전히 이론적인 틀을 갖추게 된 게 주로 이제 와인버그의 공로인데, 그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압두스 살람하고 셸던 글라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공로로 79년에 노벨상을 3명이 같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게이지 대칭성,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지 대칭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힉스 메커니즘을 도입해 가지고 그래서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표준 모형을 거기서 이제 이게 67년에 나왔는데 그 와인버그 논문이 실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검증인데 가장 직접적인 게 이거여서 W하고 Z입자를 직접 봤어요, 그냥 세른에서. 그게 83년입니다. 83년에 W하고 Z입자를 예측한 그 질량에서 그대로 보고 그래서 이듬해 그냥 노벨상을 줬어요. 그 이제 실험한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힉스 입자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2012년에 작년에 세른에서 입자를 보고 그래서 이듬해인 올해 그 원래 제안자한테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보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쿼크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얘네들만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아래로 짝을 이루는 게 다 게이지 대칭성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질량을 못 만드니까 여기 이제 새로운 입자를 하나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이게 표준 모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한 20세기 과학자들의 모범 답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놈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만든 기계가 그 LHC라는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입자를 봐야 되는데 결국 본다는 건 뭐냐면은 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충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깨보고 싶은 거는 이 쿼크 레벨에서, 쿼크하고 전자 레벨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충돌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입자들을 서로 충돌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입자 가속기가 이 미시세계를 들여다보는 현미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는 거는 이런 광학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을 써서 이제 우주를 보잖아요. 그리고 세포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현미경을 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하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 입자 가속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가 미시세계를 보는 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게 이제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LHC라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고, 세른이. 그래서 이게 지하 100m에 27km 원형 터널이고 양성자를 충돌하는 장치예요. 그 최고 충돌 에너지가 양성자 질량에 이제 원래 설계된 건 그러니까 7,000배에서 14,000배였는데 사고가 나서 최근에 이제 8,000배, 4,000배에서 8,000배로 충돌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장기 셧다운에 업그레이드해서 장기 셧다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지하에 있는 건데 이게 빔이 두 가닥이 있어요. 두 가닥이 이렇게 가다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교차 지점에서 양성자 두 개가 충돌합니다. 그럼 거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기 위해서 이런 입자 검출기를 줘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기 아틀라스하고 CMS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입자 검출기의 이름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길이가 46m, 높이 25m, 폭이 25m, 무게 7,000톤. 사람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과학 실험 장비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있을 거예요. 그리고 CMS는 아틀라스하고 비슷한데 C가 컴팩트 약자예요. 그래서 조금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무게는 더 나가요. 2배 정도 더 나가고. 근데 이게 이 입자 검출기가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빔 라인인데, 그러니까 양성자 빔이 여기 지금 그림에서 수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돌이 생기면 이거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 겹으로 둘러싸요. 빔 라인을 둘러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추적부, 전자기 열량계, 강입자 열량계, 뭐 미온부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양파 껍질처럼 둘러싸는데,
빔 라인에서 충돌해가지고 어떤 입자가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자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검출기에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겨요. 그 다음에 뭐 전자는 이런 식으로, 양성자 이런 식으로, 중성자, 뮤온, 뭐 중성미자는 거의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검출이 안 됩니다. 검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이게 뭐 휘어지는 정도, 이게 지금 에너지를 남기는 정도인데, 이런 게 다 저기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다 기록이 다 돼요. 그래서 무슨 입자가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반응을 해서 뭐 흔적을 남겼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LHC가 어떻게 작동한 건지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 양성자를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가속을 시켜요. 이게 주 터널이고, 그 빔을 이제 두 가닥을 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속을 하다가 이제 풀 에너지가 되면은 여기 아틀라스라는 검출기에서 이제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하면은 거기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져서 이걸 검출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힉스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얘는 만들어지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표준 모양의 다른 입자들로 즉시 붕괴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붕괴하는 채널이 보면 이제 이게 감마가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 그랬죠. 빛 두 가닥으로 쫙 붕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자 4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게, 이게 전자 4개로 나가든지, 이런 식의 신호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힉스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검출기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이거는 지금 아틀라스에서 만든 영상을 먼저 이제 제가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요. 양성자 두 개를 이렇게 부스트를 시켜서,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 링으로 가는데, 이건 7이 아니고 4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있고, 이게 이제 지하 100m 터널입니다. 이 식이 아까 존 앨리스가 쓴 식이에요. 그 지하 터널이, 여기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닐 정도는 되고, 스위스 프랑스 국경이고, 실제 빔 라인 안에 양성자가 쿼크 3개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여기 이제 아틀라스 검출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건 이제 아틀라스에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이게 빔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충돌을 해서 쫙 이벤트를 남기는데, 이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오고, 여기 이제 연두색 빛 두 가닥이 나오는 거, 여기 이제 힉스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아틀라스에서 이루어졌던 그 봤던 이벤트를 재구성해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에필로그 몇 개를 써봤는데, 전자를 발견한 게 1897년인데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져서 전자혁명이 시작된 게 48년이에요. 거의 한 50년 걸렸죠. 그죠? 원자핵을 발견한 게 1911년인데 최초의 핵무기가 떨어진 게 45년이에요. 한 30년 걸렸는데, 그럼 힉스를 2014년 발견했는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한 30년이나 반세기가 지났을 때. 물론 뭐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탑쿼크를 발견하고 뭐 중성미자를 발견해가지고 당장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바뀐 건 없죠. 그래서 뭐 그 힉스 발견했다고 해서 뭔가 뭐 100년이 지나도 뭐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과학의 발전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왜 이런 엄청난 혁명들이 일어나냐면, 이것들이 다 자연의 최소한의 빌딩 블럭이잖아요. 최소의 구성 요소라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력과 제어력, 인간의 제어력이 높아지면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전자를 발견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거는 뭐 원자핵 발견했을 때도 뭐 이런 일이 새로운 에너지원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도 못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 인간지성의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쭉 되짚어 보면은, 탈레스가 만물의 기원이 물이라고 한 게 이때예요, 이때. 엠페도클레스 뭐 이러다가 뉴턴이 프린키피아 쓰고, 이때 사이언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이때입니다, 이때. 보면 얼마나 참 중세가 암흑기였는지, 그죠? 그리고 뭐
원자론이 다시 현대적으로 와서 화학의 혁명이 일어난 게 거의 뭐 2000년, 고대 그리스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나서고, 그 전자 발견이 있다고요. 원자핵 발견. 그리고 실제로 원자론이 실제로 과학계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도 20세기 초예요. 아인슈타인 덕분에. 그 기나긴 인류 역사에서 얼마 안 됩니다. 히그스 메커니즘 64년이고, 이렇게 뭐 WZ 발견이 83년, 타쿼커 발견이 95년이었고, LHC가 가동 시작한 게 이제 2008년이고, 이제 히그스 발견이 이제 2012년 7월 4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롱 셧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지금 이게 히그스 입자가 어쨌든 이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 질문에 대한 1차적인 종지부를 딱 찍은 겁니다. 그냥 실험적으로. 쿼크하고 세상이 만물의 근원이 물이 아니고 쿼크하고 전자인데 또 여러 가지 딸린 놈들이 있는데 그 히그스 입자가 꼭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실험을 했고 그거 이제 확실하게 확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논란에 2500년 논란에 종지부를 한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뭐 당연히 과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로 기억이 될 거고, 인류 역사에서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해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런 역사를 보면은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바보들이에요, 사실. 근데 다행히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이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어야. 근데 그 짧은 기간, 그 아까 봤던 2500년의 그 수수께끼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이 지금 이 순간 딱 오버랩이 되고 있잖아요. 히그스를 발견했고, 그 히그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과학의 전환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짧은 생애가 그런 과학의 전환기에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는 굉장한 행운입니다, 사실. 굉장한 행운이고, 그 시기에 제가 어쨌든 그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저에게도 행운이고,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여러분도 행운이고, 어린 학생들은 훨씬 더 행운인 거죠. 정말로 새로운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 히그스 입자의 발견은 정말 그 제 동료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를 해요. 노벨상, 역대 노벨상 중에 다시 노벨상을 그 중에 하나 준다면은 아마 히그스 발견이 꼽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인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발견이었다. 좀 그런 의미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라 그런지 좀 어렵고 많이 생소했는데, 그래도 최신 그 과학에 대해서 맨날 학교에서는 교과서만 보다가 이렇게 진짜 가장 그런 거 알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과학에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고 있었던 개념은 그 16개의 입자까지밖에 저도 알고 있는 게 없고, 거기까지밖에 학생들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이 막연하게 알던 이 히그스라는 입자를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좀 이제 가깝게 좀 구체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가와 히데키 교수의 경우는 연구의 주제 자체가 아주 그때 가졌던 호기심, 질문 이런 거는 지금의 초등학생도 가질 수 있는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들이 안정적으로 원자핵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플러스 전기는 서로 밀어낸다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노벨상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호기심, 의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문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과 호기심을 잘 간직하고 키워나가고 그거를 가꾸어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훌륭한 물리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상하는 즐거움, 사람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